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별일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대표작이라고 좀 일컬어지는 책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라고 알려진 책인데,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주인공 요조는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신이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 모종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이렇게 보통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괜찮은 척 하잖아요. 속으론 그렇지 않으면서. 근데 그런 모습이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본심을 숨기면서 겉으로 쾌활한 척, 그렇게 하면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조는.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어떤 어두운 면을 감추고 일명 익사를 부려가면서 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노력을 해요. 근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이 소설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소설 안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공 요조는요, 자신이 인간 실격자라는 걸 스스로 여실히 느끼고 있고,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만듭니다. 같이 공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과하다 싶은 정도도 있는데, 또 그 지점에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약한 내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고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기준은요, 바로 공감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순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학교 가라 그래서 갔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등 떠민 대로 살아왔는데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누구나 마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본다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자아성찰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또 이 책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솔직한 표현이 많아요. 누군가는 그런 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내가 숨기고 있었던 얘기, 내가 느끼고 있었던 이야기 같아서 오히려 조금 찡한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듣고 작은 위로라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 드릴게요. 인간 실격 첫 번째 수기. 너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로서는 인간의 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건
상당히 성장한 이후에서였습니다. 저는 역에 설치된 육교를 오르내리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단지 그것이 여쿠네를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게 하이칼라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을 제법 세련된 놀이로 철도청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단지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기에 편리하도록 그러기 위해 설치된 계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흥이 깨졌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란 걸 보고 이것도 역시 실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게 아니라 지상으로 달리는 차들보다 지하로 달리는 차를 타는 편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였기 때문에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자주 알아 누웠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시트, 베개 커버, 담요 커버 등의 그야말로 쓸데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것이 의외로 실용품이란 사실을 20살 정도나 되어서 알고는 인간의 검소함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장길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멍청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로서는 시장길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고파도 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위 사람들이 자, 배고프지? 나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법이야. 콩조림 먹을래? 카스텔라랑 빵도 있어. 하고 법석을 떨길래 저는 타고난 아부 정신을 발휘해서 배고파 하며 콩조림을 10개 정도 입에 넣었습니다만 허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물론 포식을 합니다. 그러나 허기를 느껴서 음식을 먹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진귀하다는 음식을 먹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 갔을 때 나온 음식도 무리를 하면서까지 모두 먹습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바로 우리 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집에서는 10명이 넘는 가족이 전원 각자의 밥상에 두 줄로 늘어놓고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물론 가장 아래쪽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 방은 어두침침하였기에 점심때가 되어 10명의 가족이 잠자코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시골의 고리타분한 집안이라 반찬도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진귀한 것이나 고급스러운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전 식사 시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그 어두컴컴한 방의 끝자리에 앉아 주위에 덜덜 떨며 밥을 조금씩 입에 쑤셔 넣으면서 인간은 어째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일까? 정말로 모두들 엄숙한 얼굴을 하고 먹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으로 가족들이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 밥상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먹기 싫어도 말없이 밥을 씹으며 고개를 숙이고 집안에 떠다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란 그 말은 제 귀에는 단지 못된 협박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신은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밥을 먹어야 한다는 말처럼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롭고 또한 협박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은 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인간의 삶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듯 합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른 듯한 그런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전전긍긍 신음하며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행복한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자주 남들에게서 행복한 놈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만 제 자신은 항상 지옥과도 같은 느낌이어서 오히려 저를 행복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쪽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안락하게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재앙 보따리가 10개나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옆 사람이 짊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겪는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를 전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고통, 단지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한 고통으로 제가 지니고 있는 10개의 재앙 따위는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비참한 아비지옥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도 하지 않고 발광도 하지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도 않고 굴복하는 일도 없이 일상생활의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들은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 완전한 에고이스트가 되어 더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고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간단하다. 그러나 인간이란 모두 그런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만점이 아닐까? 밤에는 편안히 쉬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 듯 하지만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하지만 어쩌면 아니, 그것도 모르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게 되어 나 혼자만 색다른 인간인 듯한 불안과 그리고 공포를 느낄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익살입니다. 그것은 저의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 주제에 도저히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익살에 의해서만 간신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도 내심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줄타기와도 같은 외길발의 진땀나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 대하여조차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또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단지 두려움과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미 능숙한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는 어느 틈엔가 한마디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저 혼자만 반드시 기묘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의 유치하고 서글픈 익살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로 야단을 맞아도 말대꾸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꾸지람이라도 저에게는 그것이 청천명력처럼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말대꾸는커녕 그 꾸지람이야말로 이른바 영구불변하는 인간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나에게는 그 진리를 수행할 힘이 없으니까 이미 남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언쟁도 변명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당연히 제가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그 공격을 잠자코 받으며 내심 미쳐버릴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나 남들이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화를 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그리고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감추고 있는 듯하여도 우연한 기회에 소가 초원에서 얌전히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찰싹 배 위에 등해를 때려주기듯이 인간의 끔찍한 정체가 분노로 인하여 불시에 폭로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언제나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의 전율을 느꼈고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자격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에게 절망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언제나 공포로 부들부들 떨며 또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행동에는 전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혼자만의 고뇌는 가슴속에 작은 상자에 숨긴 채 그 우울감과 초조함은 꼭꼭 숨기고 오로지 천진난만한 낙천성으로 위장하여 점차로 저는 익살스러운 괴짜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무엇이건 좋으니 남들을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남들은 내가 그들의 이른바 생활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겠지. 하여튼 그 인간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된다. 나는 무이다. 바람이다. 하늘이다. 하는 생각만 커져서 저는 익살을 떨어 가족들을 웃기고 또한 가족들보다 훨씬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머슴이나 하녀들에게까지 필사적인 익살을 서비스하였습니다. 저는 여름에 유카타 속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묻지 않은 맏형도 그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어이 요조야 어울리지 않아 하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춥고 더운 것을 모를 정도의 괴짜는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각반을 양팔에 차고서 유카타의 소매 끝에 살짝 보이게끔 하여 스웨터를 입고 있는 듯이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도쿄에서 업무가 많은 분으로 우에노 사쿠라기초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달의 절반은 도쿄의 그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에는 가족들 또한 친척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오는 것이 일종의 아버지의 취미와도 같았습니다. 언젠가 상경하시기 전날 밤 아버님은 아이들을 응접실에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에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물으신 다음 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시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하고 물으시는 물음에 저는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갖고 싶으냐라는 물음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 것이든 좋다.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물건은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남들이 주는 물건은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 하지 또한 좋아하는 것도 머뭇머뭇 훔치듯이 전혀 즐기지 못하며 더구나 극도의 공포감에 전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양자택일의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훗날 저의 이른바
부끄럼 많은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습성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잠자코 머뭇거리자 아버님은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역시 책이냐? 아사쿠라 가게에 가니까 설날에 사자춤을 출 때 쓰는 사자타를 아이들이 쓰고 놀기에 적당한 크기의 걸 팔고 있던데 그거 갖고 싶지 않니? 갖고 싶지 않니? 하는 그 질문을 들으면 이미 끝장입니다. 익살스러운 대답이고 뭐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익살꾼으로서 완전히 낙제였습니다. 책이 좋을 겁니다. 맏형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흥이 깨진 표정으로 수첩에 적지도 않고 탁 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실수인가. 나는 아버님의 노여움을 샀다. 아버님의 복수는 분명히 엄청날 것이다.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마시킬 수는 없을까? 하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생각한 끝에 살짝 일어나 응접실로 가서 아버님이 아까 수첩을 넣어두신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어 펼쳐 소물 주문이 기입된 곳을 찾아 연필을 핥고는 사자탈이라고 쓴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을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그 사자탈을 저에게 사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님의 뜻에 맞춰 아버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겠다는 일념에서 심야에 응접실에 숨어 들어가는 모험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의 비상수단은 결국 예상대로 대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이윽고 아버님이 도쿄에서 돌아오시더니 어머님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사쿠라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펼쳐보니까 이것 봐, 여기에 사자타라고 쓰여 있잖아.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어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생각이 났지. 이건 요조의 장난이야. 그 녀석, 내가 물었을 땐 싱긋이 웃으며 잠자코 있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사자탈이 갖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된 거지. 그 녀석은 워낙 괴짜니까. 시치미 떼고는 여기에 적어놓은 거야.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면 될 텐데. 장난감 가게 앞에서 웃음이 나더군. 빨리 요조를 이리 불러와. 또 한편으로 나는 머슴이나 하녀들을 양실에 모아놓고 머슴 하나에게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리도록 시키고는 저는 그 엉터리 곡에 맞추어 인디언 춤을 추어서 모두를 크게 웃겼습니다. 둘째 형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의 인디언 춤을 찍었는데 현상된 그 사진을 보니 제가 허리에 두른 천 사이로 자그만 고추가 드러나 있었기에 이것이 또한 집안 사람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 또한 뜻밖의 성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매월 새로이 발간되는 소년 잡지를 10권이나 구독하였고 그 외에도 갖가지 책을 도쿄에서 주문하여 읽었기 때문에 메차라 쿠차라 박사라든지 난자몬자 박사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괴담, 강담, 만담, 에도코바나시 등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여 집안 사람들을 웃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저는 존경받을 정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관념도 또한 저를 몹시 두렵게 하였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남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의 전지전능한 자에게 들통이 나서 호되게 당하고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의 창피를 당하는 것. 그것이 존경을 받는다는 상태에 대한 저의 정의였습니다. 남들을 속여서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서 듣고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의 분노와 복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흔히들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1년 가까이 드러누워서 학교를 쉰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병우의 몸으로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기말 시험을 쳐보면 학급의 어느 누구보다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에도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 시간에 만화 따위를 그려서 쉬는 시간이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그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며 웃기곤 하였습니다. 또한 작문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를 써서 선생님들로부터 주의를 들어도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은근히 저의 우스갯소리를 재미있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상경하던 도중 기차에서 객차의 통로에 놓인 타구에 오줌을 누고 말았다는 실수담을 고의로 애처로운 필치로 써서 제출하고는 선생님이 분명히 웃으리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교직원실로 돌아가는 선생님의 뒤를 살짝 미행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즉시 저의 장문을 다른 사람들의 장문 속에서 찾아내어 복도를 걸으며 읽기 시작하더니 크크 웃다가 이윽고 교직원실에 들어가자마자 다 읽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고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익살꾼. 저는 소위 익살꾼으로 보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입장을 벗어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적표는 전 학과에 걸쳐서 10점이었습니다만 품행만큼은 7점이나 6점이었기에 그것 또한 집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성은 그러한 익살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녀나 머슴들로부터 서글픈 짓을 배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러한 짓을 한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비열하며 잔혹한 범죄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에서 또 하나의 인간의 특질을 본 듯한 느낌마저 들었기에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면 겁내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호소한다는 수단에 조금도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에게 호소를 하건 어머님에게 호소를 하건 경찰에게 호소하건 정부에게 호소하건 결국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주장에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반드시 편파적으로 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남들에게 호소해야 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꾹 참고 익사를 계속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자는 건가? 그래? 너는 언제 그리스천이 되었지? 하고 비웃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종교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간은 서로 간의 불신 속에서 여우하고 나발이고 염두에 없이 태연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아버님이 소속하고 계셨던 정당의 유명인이 이 마을에 연설을 하러 왔기에
저는 머슴들을 따라 극장에 들으러 갔습니다. 극장은 10,000원으로 이 마을에서 특히 아버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청중들은 눈이 내리는 밤길을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의 연설회에 대하여 마구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아버님의 개회사도 엉망이고 그 유명인의 연설도 뭔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른바 아버님의 동지들이 격분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집에 들러 응접실에 오더니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노라 라고 정말로 기쁜 듯한 얼굴로 아버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들까지도 오늘 밤의 연설에는 어땠느냐는 아버님의 질문에 아주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 머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연설회처럼 따분한 것은 없었다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사사로운 일 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상처 입는 사람도 없이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완벽한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 생활에 충만하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며 지낸다는 사실에 그다지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익사를 떨며 아침부터 밤까지 남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따위의 도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속이면서도 맑고 밝고 그리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인간이 난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만 알았더라면 저는 인간을 이처럼 두려워하거나 혹은 필사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 생활과 대립하며 이토록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머슴이나 하녀들의 증오할 만한 범죄조차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건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고 또한 모든 기독교 때문도 아니며 인간들이 요조라는 이름의 저에 대해서 신용의 껍질을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마저도 저에게 이따금 난해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하여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고독한 냄새가 본능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훗날 제가 갖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저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내였던 겁니다. 두 번째 수기. 바다의 물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다에 가까운 해변에 시커멓고 커다란 벚나무가 20그루 이상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될 무렵이면 벚나무는 갈색의 끈적끈적한 새싹과 더불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현란한 꽃을 피웠고 이어서 꽃이 질 무렵이면 꽃잎이 무수히 바다에 떨어져 해면을 장식하다가도 파도에 실려서 다시 바닷가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 벚나무의 해변이 그대로 교정으로 사용되는 동북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시험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럭저럭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제모의 휘장에도 제복의 단추에도 활짝 핀 벚꽃이 도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바로 가까이에 저희 집안과 먼 친척벌 되는 사람 집이 있었기에 그런 이유로 해서 아버님이 그 벚나무가 있는 바닷가의 중학교를 저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맡겨진 저는 우선 학교가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조회의 종소리를 듣고서야 달려서 등교하는 아주 게으른 중학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익살 덕분에 나날이 같은 반 학생들의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른바 타양에 나간 저로서는 타양이 오히려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편안한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익살도 그 무렵에는 완숙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어 남들을 속이는데 이전처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육친과 타인, 고향과 타양, 여기에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난이도의 차이가, 어떠한 천재라도 가령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라 하더라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연기하기 힘든 장소는 고향 무대일 것입니다. 더구나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있는 방 안이라면 어떠한 명배우라도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연기를 해왔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자가 타양으로 나와서 천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제가 느낀 공포는 예전에 못지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연기는 정말로 능숙해져서 교실에서는 언제나 학우들을 웃기고, 교사들도 이 학급은 오바만 없다면 정말로 좋은 반일 텐데 하며 말로는 탄식을 하면서도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는 교감마저도 아주 간단히 웃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정체를 완전히 은폐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저는 정말로 뜻밖에도 등 뒤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습격하는 사내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반에서 가장 빈약한 체구를 지니고 얼굴도 창백하며, 또한 아버지나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는지 마치 쇼토크 태자처럼 소매가 긴 상의를 입고 공부를 전혀 못하며 교련이나 체조는 언제나 견학만 하는 그런 백치에 가까운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정말이지 그 소년만큼은 경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체조 시간에 그 학생은 여전히 견학을 하였고 우리들은 철봉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최대한 엄숙한 얼굴을 하며 철봉을 향해 얏 하고 외치며 뛰어올라 그대로 멀리 뛰기를 하듯이 앞으로 몸을 날려 모래밭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두가 계획적인 실패였습니다. 과연 모두들 크게 웃었고 저 역시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에 모래를 털고 있노라니, 언제 그곳에 와 있었는지 다케카즈가 제 등을 쿡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저는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하필이면 다케카즈에게 들키다니. 저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일순간 지옥처럼 화염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와 하고 외치며 발광할 것 같은 느낌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익살을 부려서 모두를 웃기고 있었습니다만, 문득 하며 무거운 한숨이 나면서 무엇을 하건 다케카즈가 훤히 들여다볼 것이고, 또한 언젠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실을 떠들고 다닐 것이라 생각하니 이마에 비지땀이 흐르고 광인처럼 기묘한 눈초리로 주위를 두리번 허망하게 둘러보곤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항상 다케카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의 곁에 붙어 지내는 동안에 자신의 익살이 이른바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이었다고. 그렇게 믿도록 갖가지 노력을 하여 가능하다면 그와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만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생애에 있어서 남의 손에 죽고 싶다는 소망은 몇 번이고 지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상대에게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선 얼굴에 엉터리 크리스천처럼 다정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이고는 그의 조그만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놀러 오지 않겠느냐고 이따금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만 그는 언제나 초점이 없는 눈을 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방과 후 초여름 무렵이었을 때 틀림없었습니다. 소나기가 하얗게 내려서 다른 학생들은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집이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문득 신발장 옆에 다케카즈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같이 가자. 우산 씌워줄 테니 하며 망설이는 다케카즈의 손을 이끌고 함께 빗속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리들의 상의를 말려달라고 아줌마에게 부탁을 하고 다케카즈를 2층 제 방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50살이 넘은 아줌마와 30 정도의 안경을 쓰고 병약하며 키가 큰 맏딸, 그리고 최근에 여고를 갓 졸업한 세스코라는 언니와는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여동생, 이렇게 3명뿐인 가족이 아래층 가게에 문구류와 운동기구를 약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만 주된 수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세운 임대주택 대여섯 채의 월세인 모양이었습니다. 귀가 아파. 다케카즈는 선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에 젖어서 아픈 거야. 제가 보니까 양쪽 귀가 심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고름이 당장이라도 귀 밖으로 흘러나올 듯 하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군. 아프겠네. 하며 저는 과장되게 놀란 척하고는 비가 오는데 억지로 끌고 나와서 미안해. 하며 여자 같은 말투로 다정하게 사과한 다음 아래로 가서 솜과 알코올을 갖다가 다케카즈를 제 무릎에 눕히고 정성스럽게 귀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케카즈도 정말이지 이것이 위선의 흉계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틀림없이 여자들이 너에게 반할 거야 하고 제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무심코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마 다케카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무서운 악마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훗날에 이르러 통감하였습니다. 이쪽에서 반하건 상대방이 반하건 그 말은 몹시 천박하고 경망스러우며 우쭐한 느낌을 주어 아무리 엄숙한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 이 말이 한마디로 불쑥 얼굴을 내밀면 순식간에 우울의 가람이 붕괴되어 그냥 멋쩍은 자리가 되어버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따르는 괴로움 따위에 속된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불안이라는 문학 용어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우울의 가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테니까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케카즈는 제가 귀의 고름을 돌봐주자 여자들이 너에게 반할 것이라는 바보 같은 칭찬을 하였고 저는 그때 단지 얼굴을 붉힌 채 웃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은근히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한다는 야비한 말에서 느껴지는 우쭐한 분위기에 대하여 그러고 보면 마음이 집히는 것이 있다는 식으로 쓰이는 것은 만담에 등장하는 도련님조차 입 밖에 내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은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저는 결코 그런 경망스럽고 우쭐한 기분에서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다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훨씬 몇 배나 난해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자들의 수가 남자들의 수보다 많았고, 또한 친척들도 여자가 많고, 또한 그 범죄를 저지른 하녀도 있었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하고만 놀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야말로 살얼음을 밟는 느낌으로 그 여자들과 사귀어 왔습니다. 정말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무중이며 때로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듯한 실패를 저질러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또한 남자들에게 맞는 매와는 달리 뇌출혈처럼 극도로 불쾌하게 엄습하는 좀처럼 치유하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여자는 끌어당기다가 밀어젖히기도 하고, 혹은 남들이 있는 곳에서 저를 경멸하고 냉담하게 대하다가도 아무도 없을 때에는 꼭 껴안기도 하고, 죽은 듯이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잠자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자에 관한 갖가지 관찰을 하는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여왔습니다만, 같은 인류인 듯 하면서 또한 남자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이 불가해하며 방심할 수 없는 생물은 기묘하게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반한다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도 저의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관심을 보인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실상을 설명하기에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살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관대한 듯합니다. 제가 익살을 떨면 남자들은 언제까지고 껄껄웃지는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저도 남자들을 상대로 신이 나서 익살을 떨다가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반드시 적당한 곳에서 끝내도록 유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적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고 저에게 익살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끝없는 앙코르에 응하여 녹초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정말로 잘 웃습니다. 대체로 여자란 남자보다도 쾌락을 훨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세를 진 그 집 언니와 동생도 틈만 있으면 2층에 제 방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때마다 펄쩍 뛸 정도로 놀라고 또한 몹시 겁먹었습니다. 공부하는 거야? 아니요. 하고 웃으며 책을 덮고는, 오늘 말이야, 학교에서 콤보라는 지리 선생님이 말이야, 하며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요조야, 이 안경을 써봐. 어느 날 밤 동생인 세스코가 언니와 함께 제 방으로 놀러와서 한참 동안 저에게 익살을 떨도록 시킨 다음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왜? 하여튼 써봐. 언니 안경을 빌려서. 언제나 이렇게 막된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살꾼은 고분고분 언니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 순간 두 여자는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똑같아. 로이드하고 똑같아. 당시 해럴드 로이드라는 외국 영화의 희곡 배우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한 손을 들고 제군 하고 말한 다음, 이번에 일본의 팬 여러분들께 하며 즉석 인사로 한바탕 웃기고는 로이드의 영화가 그 마을에 극장에 올 때마다 그때마다 보러 가서 그의 표정 등을 몰래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가을밤 제가 잠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언니가 제비처럼 날아서 방에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제 이불 위에 쓰러져 울면서, 요조야, 날 도와주겠지? 그렇지? 이런 집은 함께 나가버리는 게 좋아. 도와주겠지? 응? 하며 격한 어조로 말하고는 다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저에게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언니의 과격한 말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진부하고 평범한 말에 흥이 깨진 듯한 심정이 되어 살짝 이불에 빠져나와서 책상 위에 감을 깎아 언니에게 한 조각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울먹이면서 그 감을 먹곤 뭔가 재미있는 책이 없을까? 있으면 빌려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란 책을 책장에서 골라주었습니다. 잘 먹었어. 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만 이 언니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여자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 건가를 생각한다는 건 저에게는 지렁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도 까다롭고 번거롭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울어댈 경우 뭔가 달콤한 것을 건네주면 그것을 먹으며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사실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생인 세스코는 자기 친구들까지 제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여느 때처럼 공평하게 모두를 웃긴 다음 친구들이 돌아가면 반드시 그 친구들의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불량소녀이니까 조심하라고 반드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데리고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덕분에 제 방의 손님들은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다키카즈가 말한 반할 거야 라고 칭찬한 말이 실현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일본 동북지방의 해롤드 로이드에 불과했던 거죠. 다케카즈의 무지한 칭찬이 끔찍한 예언이 되어 생생히 살아나 불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 그 후로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네, 인간 실격 읽어봤습니다. 책을 읽다가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신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 내에서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뚱맞은 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처음 부분에 요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간 실격이란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간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이 있다면 아마 요조 스스로는 자기가 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요조의 말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음,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저의 부족한 이 설명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과 위로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인간 실격 가볍게 살펴봤고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갈게요.